하나님, 저희들이 육체에서 행하는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여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아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본받고 세상의 것들을 쫓았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소원을 더욱 선명하고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제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간략히 말씀드리고 기도 제목 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북한 문제, 통일 문제를 주로 취재를 해왔습니다. 지금 기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교회와 기도처를 돌아다니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2018년 올 상반기에 이미 3월이 다 가고 있는데 통일이 될 것이냐 되지 않을 것이냐 이걸 포함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정말 많은 부분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은 미래가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결정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4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있고요. 5월에 미북정상회담이 있고 6월에 지방선거를 맞물려서 개헌 일정도 잡혀있는데요. 이런 세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연달아 벌어진 일은 거의 오히려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고루고루 떠나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기도의 방향성을 잡고 참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제가 최대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요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가야 될 사명은 어떤 면에서는 명확합니다. 빨리 북한 사람들을 해방하고 구원하고 선교하는 통일한국을 이루어내는 거죠. 이게 한국 교회에 주어져 있는 사명이라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반드시 여기를 넘어야 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영적인 분별을 해야 선교하는 통일한국이라는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알아질 거예요.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일제시대처럼 가르가 불쌍한 조선 사람들이지만 이들을 폭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일본 제국주의 정권이 있죠. 북한 주민을 폭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 북한 정권입니다. 한 번도 민주적 선거를 한 적이 없죠. 70여 년 전에 소련군 군복을 입고 온 김일성 그 아들과 손자로 이어지는 3대 세습 체제는 70년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독재라고 부르기에도 참 민망한 체제인데요. 북한 정권은 매우 영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문제를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 것처럼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듯이 정사번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나간 영들의 대함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을 잡고 있는 북한 정권 뒤에 있는 흑암의 진과 어둠의 진과 사탄의 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에 대해서는 바로 이 흑암과 어둠과 사탄의 진이겠죠. 근데 이 정권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접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북한 정권은 어떠한 실체를 가지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가져와 봤는데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을 계시록 13장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을 싸워 이긴다. 성도들을 핍박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적그리스도 체제는 하나님이 돼버려서 경배를 받게 되죠.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나중에는 이 추령이라는 지도자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립니다. 바로로 생각을 하면은
파라오 이집트에 있는 유대 백성들을 멸절하려고 했던 바로가 이 세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을 외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결국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립니다. 골리앗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인물들을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흔히 표현을 하죠. 북한 정권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적그리스도의 예표적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외방합니다. 교회를 파괴했죠. 70년 동안 철저하게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은 이슬람 국가가 아니라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을 지배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는 이 주체사상이라고 불리는 역사상 가장 끔찍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죠. 이 주체사상은 세계 10번째 종교로도 분류가 되죠. 그리고 지하 기독교인들을 철저히 살육을 합니다. 김일성이 자기 어록 일본에 말했던 것처럼 기독교 집사회상은 다 죽였다라고 표현을 하죠. 일반 신도들은 마음을 고쳐먹으면 받아줬고 그렇지 않으면 수용소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 악명 높은 수용소가 왜 나왔냐면요, 기독교인들 주의적으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외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결국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김일성을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신이 아니라 태양신이라고 그러죠. 김일성이 태어난 날은 태양절입니다. 가장 악랄한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 북한이죠. 그러니까 북한 정권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적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은도 마찬가지인데요.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더 심해지고 있죠. 김일성도 그랬지만 김정일도 그랬지만 영원히 산다고 되어 있죠. 근데 김정은도 마찬가지인 게 신의 자리에 올라가 버리니까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원래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죠. 하나님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국가가 모든 걸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로워도 국가가 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게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 국가의 지도자 수령은 신의 자리에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게 러시아에 들어갔을 때는 레닌주의, 스탈린주의가 됐죠. 레닌가 스탈린을 식격화시켰고 중국에 들어가서는 모택동주의가 돼서 모택동을 식격화시켰습니다. 근데 우리의 종교성이 아주 강하다 보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북한에 와버리니 김일성주의가 된 거예요. 이걸 주체사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신의 자리에 올라갔고 김정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김정은이 지나가다가 느티나무를 쳐다본 걸 기념하기 위해서 김정은 대장동지께서 도와주신 느티나무라고 돌판을 세우는 거죠. 김정은이 지나가다가 사과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정은 대장동지께서 말씀을 주신 사과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김정은이 지나가다가 무생물에게 말을 하면 거기 기념물이 되거든요. 신이기 때문에요. 북한 정권은 무엇이냐? 북한 정권은 무상숭배 체제입니다. 주체사상 정권. 자, 그러면 한반도 위성으로 찍은 사진인데 여기에서 가장 본질적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통일은 한다면은 한반도 위성으로 찍은 사진 남쪽은 하나고 북한은 까만 거예요. 한국 정부가 있고 북한 정권이 있죠. 통일은요, 이 영이 완전히 달라서 갈라진 겁니다. 우리 이념, 사상, 이데올로기가 달라서 갈라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체제가 다른 거죠. 사실은 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이 올라가 버렸고 남한에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이 영이 하나가 되는 것인데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의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진이 남쪽까지 내려오든가, 그래서 김일성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통일이 되든가, 아니면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마음껏 부르는 통일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북한 정권하고 한국 정부가 과연 합의해서 통일이 가능하냐, 협상해서 통일이 가능하냐, 유감스럽게도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달라서 갈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파란 통일 아니면 빨간 통일밖에 없죠. 북한은 이 빨간 통일, 적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70년 동안 포기한 적이 없고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핵무기를 왜 만들었겠어요? 이거 하려고 만든 겁니다. 1954년부터 핵무기를 만들었잖아요. 이 적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식 사회주의 공산주의 통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북한은 주체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십자가를 떼버리고 김일성 동상을 세우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통일은 북한의 하나님을 부를 자유가 회복되는 자유통일입니다. 복음통일이죠.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체제가 유감스럽게도 중간이 있으면 좋은데 중간이 없어요. 빛과 그림자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두 개의 중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빛과 그림자가 같이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제 현실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4월달에 남북정상회담을 한다고 결정이 됐죠. 4월 27일을 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합의할 것이냐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러나 대충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이에요. 2000년 6월 15일날 2007년 10월 4일날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나온 합의문들이 있습니다. 6.15 선언, 14선언. 아마도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이 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왜냐면 2000년 6.15 선언 2항에서 나온 것을 2007년 14선언 1항에서 재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세 번째 2018년 4월 27일날 427 혹은 428, 429 뭐 이런 선언들이 나오겠죠. 이런 4월달에 선언이 나온다면 이 두 개의 남북정상회담을 재확인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뭘 재확인할 것이냐? 6.15 선언 2항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4선언 1항에 이것을 재확인했죠. 이게 뭔 공안이에요? 연방제. 연방제 합의를 했었죠. 나중당의 연방제와 남측의 연합제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통일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연방제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실현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자, 이 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한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4월에 정상회담으로 하고 6월달에 한 번 더 하고 9월달에 한 번 더 하고 11월달에 김정은이 오늘 어저께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가을은 온다라는 얘기를 했다면 가을에 또 만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11월 달에 통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연방제로 통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뭔지는 알고 접근할 필요가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은 중간이 없습니다. 파란 통일 아니면 빨간 통일이죠.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인본주의적으로 보면 북한이 적그리스도적 체제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고 접근할 때가 많죠. 우리 적그리스도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냥 평상시에는 우리의 혈족이고 민족이고 동족이라고만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혈족과 동족과 민족인 북한 정권과 합의 통일, 협상 통일하는 것 말고 무슨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라고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연방제 통일이죠. 자, 그래서 6.15 14선언에 연방제가 들어가 있고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에서 연방제를 또다시 합의하게 된다면 이제 연방제로 통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연방제 통일은 이런 것이죠.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통일은 파란 통일 아니면 빨간 통일 말고는 없습니다. 복음 통일, 자유 통일 아니면 주체혁명 적과 통일 말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과 합의해서 하는 통일, 협상해서 하는 통일 이것이 평화 통일이라고 대부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통일이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남한의 체제와 북한 체제를 서로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상호 체제 보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단편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전체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정리해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연방제 통일이라는 것은 남한의 체제와 북한의 체제를 서로 보장해주고 각각 대표를 뽑자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의회를 만들고 통일의회가 통일을 추진하는 겁니다. 자, 이제 11월 달에 통일의회를 만들고요. 판문점에다 삐까번쩍한 3층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여기에서 통일을 추진하는 의회가 만들어졌어요. 총선거를 다시 해야 되겠죠. 남한의 국회의원들을 뽑았습니다. 북한도 국회의원들을 보낼 거예요. 이제 300명 정도의 통일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할 때 아마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되겠죠. 남한의 3당, 2당, 1당 쭈루룩 분배가 되는데 여기에서 제1당, 의석수가 제일 많은 정당은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죠. 1당 아니라 해도 유력 정당이 되겠죠. 왜 이러냐면요. 남한은 남한식으로 대표를 뽑는 거예요. 연방제 통일은요. 남한의 체제를 보장하고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남한은 남한식으로 대표를 뽑아야 돼요. 북한도 북한식으로 대표를 뽑겠죠. 그리고 국회의원을 다 모아보면 인구가 남한이 북한보다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숫자가 많겠지만 정당이 쪼개져 있죠. 남한식으로 뽑으니까. 그러나 북한은 노동당이 일당 독재하잖아요. 북한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를 하긴 하지만 최고인민의 대의원 선거죠. 여기에 후보자 이름이 투표용지 뒷면에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단 한 명만 인쇄가 되어 있죠. 여기에 대해서 모두 다 찬성 투표를 해야 됩니다. 북한은 김일성 사진 앞에서 하얀색 찬성하면 찬성표 던지면 끝이 납니다. 공개 투표를 하죠. 반대표는 검색 반대하면 따로 집어넣어야 돼요.
반대표를 넣는 순간 온 가족이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자유화되고 민주화되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보는 자유가 회복되는 게 먼저인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북한 정권하고 합의 통일, 협상 통일, 연방제 통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잘 알 수가 없죠. 어쨌든 김정은이 우리 법을 만들기 시작했죠. 북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되든 안 되든 간에 북한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북한의 정치사전에 보면은요, 연방제는 공산주의 과도 단계라고 나오죠. 북한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피노키오가 나왔습니다. 거짓말장이죠. 사탄은 항상 거짓말을 하는데 계단 타고 옵니다. 처음부터 배를 가르겠다고 얘기를 안 해요. 처음에는 손톱만 잘라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 자르고 팔뚝 자르고 그 다음에 배를 가르자고 얘기하죠. 처음부터 그냥 연방제 하자 그러면은요, 한국 사람들이 안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북한은 이걸 고려연방제라고 얘기합니다. 고려연방제 하자 그러면 남한 사람들은 그건 안 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6.15 선언, 14선언에 들어가 보면은 그냥 연방제가 아니라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좀 다른 거라고 대부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 문제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표현은요,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통일하자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남측의 연합제라는 것은 김영삼 정부 때 만들어진 한국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인데 이것은 북한 체제가 붕괴된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연방제는 낮은 단계 연방제건 고려 연방제건 간에 북한 체제를 보장해 준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근데 어쨌든 이런 방향으로 공통점이 있다고 하다 보니까 남한의 해석과 북한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북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북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체혁명을 해야 된다. 고려 연방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못을 박아놨고, 다만 이것을 하기까지 남한의 물리적 장벽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남한의 물리적 장벽들, 적화 통일의 방해물들이 있다는 거죠. 뭐가 있어요? 교회가 아주 유력한 방해거든요. 또 있습니다. 주한미군 한미동맹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리적 장벽들이 있으니 고려연방제 하자 그러면 반대할 테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문턱을 낮추자는 거예요. 낮은 단계 연방제를 먼저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한미군도 있고 한미동맹도 있겠지만 일단 낮은 단계 연방제로 돌아가면 반드시 이것들은 수년에 사라진다. 북한 정권이 일당이 되면 그럴 가능성이 많겠죠. 네, 그러나 이게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또 남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를 지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야, 이거 이런 위험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 되게 싫어해요. 그러나 어쨌든 북한은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남한에서 미군이 나가라는 거예요. 이 낮은 단계 연방제가 뭐냐면 그냥 미군 내보내는 거예요. 미군만 나가는 북한은 조국 통일할 수 있다. 즉 북한 주장에 따르면 고려연방제 주체혁명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지금도 변함없이 주장을 하고 있죠. 남한에서 무조건 미군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동맹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골치 아파진 게요. 중국도 러시아도 이걸 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종의 패싸움 비슷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중국이 이번에 김정은을 만나줬죠. 왜 만났습니까?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일정한 합의를 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핵무기 폐기는 폐기인데 좀 이상한 폐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여다보면 이런 겁니다. 핵무기를 없애는데 단계별로 없애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의 핵폐기는 아니거든요. 북한과 중국 주장에 따르면 이것도 해석이 막 다른 거예요. 이 말 가지고 장난을 치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접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기서 들쭉 저기서 들쭉 여기서 들쭉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합의한 내용 시진핑과 김정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난해 7월 4일날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한 거예요. 지난해 7월 4일날 푸틴과 시진핑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요. 이게 쌍중단 쌍배병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컨대 미군 없는 한반도를 만들잖아요. 일단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나중에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는데 이것을 평화협정이라고 부르자고 주장합니다. 그 대신에 북한은 당장 핵무기를 없애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핵무기를 없애가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쨌든 푸틴과 시진핑, 김정은 모두 다 미군 없는 한반도로 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군 없는 한반도가 되는 상태를 평화협정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평화협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미국도 합니다만은 이것도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얘기하는 평화협정은 미국 나라는 겁니다.
중국, 러시아는 왜 이러냐면요. 왜 이럴까요? 아마도 미국이 너무 옳지 않아요. 미국만 없으면 인천항과 부산항에 중국, 러시아, 항공모함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미국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에서 함부로 활동을 못해요. 미군이 있으니까. 미국만 나가면은요, 항공모함도 들어오고 비행기도 마음대로 들락날락거리면서 무역로가 확보가 되고, 그러면은 중국과 러시아의 국익은 어마어마하게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나이 많은 70년 동안 학수고대에 왔는데 김정은이 잘만 하면은 미국을 내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밀어붙이는 거예요. 한미동맹이 이제 끝날 때가 됐다, 주한미군 나갈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영상을 한번 틀어주실 때 그 다음에 연동이 안 되는 거예요. USA라는 영상. 시간이 없지만 잠깐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청 광장이죠. 남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군이 나가라는 거예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이 나가는 방향으로 상황은 흘러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평화 상태가 되면 외국 군대를 주둔할 수가 없습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6.25 전쟁을 잠시 정전시켰던 정전협정의 기초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종전시키고 평화협정으로 변경하게 되면 미군은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됐습니다. PPT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한번 스페이스바를 넘겨주시죠. 예, PPT 화면으로. 예전에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이 철수한 사례가 있죠. 이게 베트남 사례죠. 1973년도 1월달에 평화협정을 맺고 2달 뒤에 미군이 다 나갔죠. 남원랑 북원에 갈라져 있었죠. 우리하고 상황이 아주 유사했는데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이 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원랑 사람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원명이 워낙 가난하고 굶주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0이란 말이에요. 이 0에 잡힌 사람들이 아무리 가난하고 굶주려도 통일하겠다는 의지만큼은 철두철미했죠. 평화가 온 게 아니라 미군 철수하고 2년 지나니까 더 큰 전쟁이 났잖아요. 그리고 통일이 됐죠. 50일 만에 전쟁 끝나면서 적화 통일이 됐습니다.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주체혁명이 된 거죠. 그리고 200만 명이 학살당하고 100만 명이 수감됐죠. 79만 명이 보트다가 도망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단순히 북한 문제가 아니라 국제 문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은 미군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금도 요만큼도 변함없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미국이 동의해주면 미국 나가는 겁니다. 그런 평화협정이 맺어지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은 뭔 거 아니야? 일단 트럼프 정부는 이번에 마이클 보트론이라는 미국의 안보 담당관을 새로 임명을 했는데 이 볼튼 신임 안보부장관은 평화협정 웃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 강경파 중에 강경파거든요. 북한이 핵무기 만들기 완성시키기 전에 차라리 폭격하는 게 낫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평화협정 맺고 미군 철수하라고 너희들 요구에 우리가 들어줄 리가 없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현재 미국의 입장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도 다시 나왔지만은 미국의 국무회에서 발표가 나오고요. 막 미국의 내포 주한미군 미국 대사대행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야, 단계별로 핵무기를 폐기하다니 북한 말을 어떻게 믿고 말만 믿고 이걸 동의를 해주냐. 지금 당장 없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과 미국은 완전한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거 CVI라고 하죠.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당장 핵무기를 없애. 무슨 미군이 나가는 대가로 핵무기를 없애냐? 이거 안 돼. 리비아처럼 나가야 돼. 리비아식 핵핵이 들어보셨죠? 리비아라는 나라가 당장 핵무기를 없앤 거예요. 뭐 이걸 가지고 말장난을 또 많이 치더라고요. 당장 없앤 건 아니다. 저쩌다 뭐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리비아는 어쨌든 핵무기를 없애고 없앤 부품과 자료들을 미국으로 다 보내줬어요. 근데 이게 당장 없애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카다피가 쫓겨났죠. 그래서 김정은이 이런 방식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도 미국 정상회담을 5월달에 한다고 한다면요, 미군 나가는 평화협정을 동의해 줄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희박합니다. 그런데 피노키오가 또 나왔어요. 또 계단 타고 올 겁니다.
이번에 김정은이 조건을 좀 바꿔가지고 트럼프에게 제안하면 이거를 받아먹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몽고안이 지금의 무기를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이 말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30년 동안 거짓말을 해왔거든요. 북한이 핵 폐기하겠다는 얘기를 30년 동안 했는데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이번에는 마찬가지고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주장만 매일같이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 북한이 핵 폐기하겠다는 말은 믿을 수가 없고요. 여기에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한마디 확실한 걸 보여준 거예요. 형님, 내가 핵무기를 없앨 텐데 당신들이 제일 골치 아파하는 게 ICBM 아닙니까? 이 ICBM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에요. 북한에서 발사하면 미국까지 날아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이 저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미국 문제가 돼버린 이유가 ICBM이 발사되면은요, 미국에서 떨어졌을 때 많이 죽으면 수백만 명 죽을 거 아닙니까? 이거 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 ICBM이 곧 완성된다는 거예요. 99% 완성됐다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나중에 1%가 남았는데 앞으로 핵실험 한 번만 더 하면, 미사일 발사 몇 번 더 하면 그러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되면 미국의 생존권 문제가 돼버린대요. 근데 내버려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완성됐다면은 ICBM이 완성됐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완성됐다 그러면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아진다면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 정도로 작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이 정도로 작아지면 중국의 핵무기는 위협이 안 되지만 북한의 핵무기는 세계 테러 집단에 공급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이스라엘 가니까 이스라엘 공격하는 테러리스트들 불발탄 대부분 북한제라는 거예요. 이놈이 어떻게 내버려 두냐고요.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때문에 너희들은 안 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핵무기 폐기하는 말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ICBM은 진짜 폐기시키는 거예요. 부품과 문건도 미국으로 보내줘요. 그럼 트럼프는 생각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도 당신들이 맨날 한미연합군사훈련하는 통에 너무 겁이 많이 나니 우리의 체제를 보장해줘서 주한미군의 지위를 변경해 주시고 한미훈련은 규모를 축소해 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미국의 반트럼프 진영에서는 계속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트럼프를 받아먹으라, 미국 내에서도 압박이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주한미군 지위 변경이 뭐냐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압박하는 군대인데 그게 아니라 평화유지군처럼 바꾸자는 거예요. 한미훈련은 축소하고 나중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평화협정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한다면 트럼프 입장에서 사실 이것은 안 받아먹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주한미군 철수한 건 아니에요. 당장 한미동맹 파괴된 건 아니에요. 정말 시간의 문제지 결국 주한미군은 감축되고 철수하는 방향으로 하는 거죠. 한미동맹도 약화되고 폐기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어디서 브레이크가 걸릴지 모르지만 시간을 두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게 상당히 골치가 아파진 게요. 마치 구한말처럼 100여 년 전에 한반도 주인이 누가 됐냐를 가지고 우리가 주권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세계 열강이 각축을 벌였잖아요. 지금 상황이 아주 유사해지는 겁니다. 한반도 문제에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를 가지고 이 여러 열강들이 각축을 벌이는 것과 함께 그 뒤에 들어가면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까지 벌이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단순해져요. 미중 패권 다툼이라고 하는데요. 이 패권 다툼에는 승자가 있겠죠. 지금은 통상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즉 경제 문제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심해지면 어디선가 부딪힐 수도 있어요. 물리적 충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면 어디서 벌어져요? 제일 유력한 전쟁도 어디가 될까요? 한반도가 되겠죠. 미중이 갈등을 벌이고 있다는 건요, 세계의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헤게모니 국가는 하나밖에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과연 그러면 어떤 나라가 결국 승리하겠느냐? 어떤 나라가 승리하게 될까요? 이건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국민들이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데이터상으로만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 시간도 없지만 미중이 붙으면 미국이 무조건 이깁니다. 이건 뭐 정해진 코스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군사력이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이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전 세계에서 거의 절반 정도 군사비를 쓰고 있어요. 스톡홀름 평화연구소 최신 자료입니다. 이 얘기에 따라, 이 분석에 따르면은 나머지 나라들이 다 합쳐도 미국 하나를 버티기 어렵다는 거예요. 워낙 군사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무기를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고 중국은 한참 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왜 이러냐면요, 세계에서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게 미국이기 때문이에요. 무기라는 것은 기술력을 집약시킨 겁니다. 한국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세계 최고 기술을 따져보면 80%가 미국 거라는 거예요. 10%가 유럽연합, 프랑스, 영국, 독일 같은 나라들은 10%밖에 없고 세계 최고 기술의 80%가 다 미국 거라는 겁니다. 일본이 7% 가지고 있어요. 단일 국가로서는 두 번째입니다. 일본이.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80%가 미국인데 중국은 단양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 하나는 한의학이에요. 세계 최고 기술이 없는 거예요. 중국의 세계 최고 기업이나 세계 최고 제품 들어본 적 없으시죠? 짝퉁 상품 많이 봤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만큼 압도적인 기술력의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기술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토론과 대화 속에서 나옵니다. 중국은 이게 없잖아요. 우리가 인구는 많지만 땅덩이는 넓지만 그러나 실제 국가의 힘을 비교해보면 미국이 한참 떨어지는 나라라는 거죠. 경제를 1년 동안 버는 GDP를 따져도 미국이 훨씬 많죠. 그러나 14억 인구가 만드느냐 3억 인구가 만드느냐 1인당 GDP로 따지면 더 현저하게 차이가 나죠. 미국이 세계에서 5번째고 중국이 90등 바깥으로 넘어가 있다는 거면 중국은 굉장히 열악한 나라예요. 인구가 많을 뿐이에요. 중국은 언제나 강대국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세계 제2등이 지금 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1인당 GDP가 세계에서 5번째라는 것은 1등부터 4등까지 있고 6등부터 10등까지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나라들은요, 세계 1인당 GDP 1등부터 4등까지 나라들은 인구가 50만 명, 20만 명 얼마 안 되는 도시국가들이에요. 인구가 3억 명이나 되는 미국 1인당 GDP가 세계 5번째라는 건 세계에서 가장 강할 뿐 아니라 잘 산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정해진 겁니다. 자원은 어떤 나라가 제일 많아요? 아마 장기전을 하게 되면 자원이 결정을 합니다. 이게 세계 에너지 기구에 나와 있는 천연가스를 어떤 나라가 제일 많이 생산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나라가 제일 많이 생산하는지 우리 러시아라고 알고 있지만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이죠. 미국이 세계에서 천연가스 생산이 가장 많죠. 미국은 신대륙이어서 그래요. 중국은 구대륙입니다. 석유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 미국입니다. 세계 1등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후손들을 위해서 로키산맥 서쪽 지역은 아예 측량도 잘 안 한다 그러죠. 그런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중국이 어쨌든 경제개발을 하다 보니까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세계 1등은 지금도 미국이고 적어도 앞으로 100년은 미국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미 팽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팽창하는 중국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이 중국의 본질이 매우 제국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전체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미중이 많이 이런 식으로 갈등이 심해지면은 한국은 어떤 나라로 가느냐가 매우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일단 북한의 핵 문제를 가지고 한국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 중국 쪽으로 가고 있죠. 북한 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평화체제, 평화협정을 맺겠다라고 이미 지난해 7월 6일날 대통령이 선언을 하셨고 이 선언이 나온 게 7월 4일날 시진핑 푸틴이 선언을 한 이틀 뒤에 나온 거죠. 그리고 남북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 이 종전선언 역시 정전협정을 정리하는 평화협정이라는 방향으로 가겠다. 한마디로 미국은 절대 평화협정 안 맺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북한, 중국, 러시아가 평화협정을 맺겠다라고 하는 쪽에 우리는 힘을 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폐기 방식에 대해서도 리비아식 폐기는 안 된다. 북한에게는 단계별로 적용을 해야지 당장 폐기하라는 CVID, 즉 미국식 원칙은 적용할 수 없다라고 청와대가 발표를 했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언론에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한의 핵 문제를 가지고 미국이 아니라 북한과 중국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올 가능성이 많냐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의 영향력 아래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중국이 어떤 나라냐, 탈북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은 전체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입니다. 원래 강한 나라는 전체주의고 제국주의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아마 미국도 제국주의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가 만든 기독교 문명이기 때문에 가장 나이스했던 거예요. 근데 중국은 유불련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가 지배를 하다 보니까 더 심해진 겁니다. 이 제국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성격, 얼마 전에 시진핑이 영구 집권하는 국회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죠. 근데 99.83%로 통과시켰잖아요. 반대 의견은 없어요. 왜냐? 일당독재 일당제가 중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있느냐 미국하고 비교를 한 건데요. 이게 미국의 ABC 방송 자료인데 이것만 보고 있으면 미국의 수감자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미국은 범죄의 나라다. 이거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중국의 수감자들, 즉 범죄자들이 많을까요? 미국의 범죄자들이 많을까요? 중국이 많죠. 이건 공식적으로 나온 거고 사실은 중국은 라오가이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라오가이가 노동교도소라고 하는 정치범죄용소 아닙니까? 1000개가 넘죠. 여기에 수감되는 사람들이 500만 명이 넘어요. 이건 통계가 안 잡힌 거예요.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끌려가는 거면 이건 중국 체제에 저항하는 사람들 혹은 저항한 사람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북한 인권운동하는 분들이 여기 끌려가잖아요. 500만 명 전라남도 전라북도 주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수감되어 있는 세계 7대 인권 탄압국가입니다. 요즘은 중국의 이 전체주의, 제국주의적인 성격이 더 강해지다 보니까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무단횡단을 하면 핸드폰으로 문자가 온대요. 당신 무단횡단했으니까 벌금 내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권을 보장 안 해주니까 가능한 거예요. 중국의 13억 인구를 다 얼굴로 인식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거기 나오는 빅브라더 사회가 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게 어디냐? 바로 교회죠. 지난해 마프라는 목사님, 북한에서 중국 인권 운동하고 있는 분이 한국에 와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015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와 지도자들이 구속되고 폐지됐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1800명의 교회 지도자가 구속이 되고 2000여 개 교회 십자가, 즉 교회가 없어져 버렸다 라고 얘기했는데 올해 한국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입니다. 산둥성에 있는, 산시성에 있는 황금등대교회 교회를 폭파시켜버린 거죠. 요즘 점점 심해지죠, 중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원래 그래요. 내버리면 계속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기독교가 가장 많은 탄압을 받고 있는데 IMC는 십자가를 떼버리고 시진핑 사진을 걸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시진핑도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우리의 문제가 돼버린 게요. 이런 중국의 힘이 더 팽창한다는 거예요. 이 팽창을 하게 되면 주변 나라들이 몸살을 앓습니다. 베트남이 예전에 미국하고 싸웠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하고 아상육이 돼 있어요. 왜냐면 중국이 하도 괴롭히니까 도와줄 나라가 미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중국 옆에 있으면요, 예전에 러시아 옆에 있는 핀란드처럼 핀란드화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뭐냐? 큰 나라 옆에서 자기 주권을 결정 못하는 거예요. 만약 중국이 이런 식으로 제국주의적인 전체주의적인 성격을 약탈적으로 계속 확대하다 보면 북한도 중국 땅으로 들어가 버릴 가능성도 있고요. 우리도 그 뒤에서 눈치를 슬슬 봐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벌어졌죠. 이미 벌어졌어요. 우리 한미동맹으로 치우쳐 있던 미국 중심 외교를 중국과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라고요. 정신 좀 차려야 된다고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배를 갈아타는 거예요. 배를 갈아탔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들이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서해 앞바다로 중국 배들이 몰려오는 거죠. 앞으로 더 몰려올 거예요. 왜냐하면 서해 바다는 자기들 바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공해, 퍼블릭시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 바다라고 주장을 해요. 예전에 천안함 사건 때 중국의 장군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미국만 아니었으면 너희들 예전에 손봤을 나라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있다라고 자기들은 보기 때문에 한국 영공에, 카니즈라고 하는 한국 영공에 중국 폭격기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거죠. 이어도도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잖아요. 일본이 독도 자기들 땅이라고 느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하셨을 때 중국의 왕이 장관이, 외교장관이 우리 대통령 어깨를 탁탁 치는 거예요. 어이 건방지게. 중국은 원래 이렇습니다. 평창올림픽 때도 시진핑이 안 왔잖아요. 당선을 17인가 그런 사람 보내잖아요. 대등한 관계로 안 봐요, 국제 관계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상하 관계로 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점점 심해져서 변방이 되고 아예 속국이 돼버리면 이 지경이 된다고요. 나중에 북한이 중국의 속국이 만약에 돼버린다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티벳이죠. 티벳은 한 번도 중국의 침략을 받아본 적이 없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현대 중국 모택동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침략을 해서 지배를 해버렸다고요. 그러니 지금은 자유를 달라고 분신자들하고 그냥 5,000명 명이 다 반체제 인사가 되버렸어요. 중국 공화는 영장 없이 37일 동안 불법으로 감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합법이에요, 중국에서. 이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경제개발을 하면 뭐합니까? 들어온 한인들이 다 뽑아가는데 티벳 여기 원주민들은 하나도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잘못 보이면은 이거 인종 말살의 정책이죠. 제노사이드라고 그래요. 사람들을 분리시켜가지고 가족들이 해체해버린다. 이거 살려달라고 나중에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백악관으로 가는 거예요. 50년대 우리 후손의 미래가 저런 미래가 안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러한 제국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약탈 행위를 더 확대하고 있어요. 시진핑 들어서가지고 영구 집권하면서 이게 1대1로예요. 이게 1대1로라고요. 이게 1대1로. 중국몽이라고 해요. 실크로드를 새로 깔겠다고 얘기하는데 중국은요 어디선가 식민지를 개척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너무 인구가 많아요. 인류의 4분의 1이 있다 보니까 자원은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 약한 나라들이 등쳐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원은 약취하고 싸구려 짝퉁 상품을 팔고 그리고 독재 체제를 지우는 거죠. 이 1대1로 확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리를 건드린 겁니다. 이게 바로 중남미입니다. 단순히 한반도 문제가 아니에요.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기 위한 겁니다. 중남미는요, 미국이 건국할 때부터 어떤 나라도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미국의 건국 정신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멀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멀로 독트린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 해외 팽창을 안 할 테니까 어떤 나라도 중남미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중남미를 건드리면은 그러면은 미국이 위험해진다고요. 반미 국가들이 말하지만 위험해지잖아요. 미국 노동자들도 물건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남미를 건드리면 안 되는데 이 1대1로가 이제 중남미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미 체제들을 슬금슬금 지원을 하고 짝퉁 상품 팔고 미국 노동자들이 제일 많은 물건을 파는 데가 중남미인데 여기서 상품 경쟁력을 떨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안 되겠는 거예요. 지난해 말에 미국이 새로운 안보 정책을 발표합니다. 신안보 전략이라고 해서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려놨죠. 중국은 어떤 나라냐? 경쟁국이다라고 아예 정의를 해버렸어요.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중남미 담당이었습니다. 이 사람 중국 방문할 때도 항상 으르렁 거렸지만 중남미에 갔을 때는 중국에 대해서 아예 약탈자다, 포식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G7, G20, OAS, WTO 미국이 만든 세계 질서 기구들 있죠? 경제 기구들을 통해서 계속 중국에 대해서 대항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세계 질서는 2차 대전에서 미국이 승전하면서 만들어낸 질서거든요. 중국이 여기에 대항하려면 한판 붙으라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의 새로운 경제 수장입니다. 레리 커틀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 혼자 싸우는 거 아니야. 우리는 우방국들과 함께 중국에 대해서 대항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지금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국이 어디로 가느냐가 너무 중요하다. 단순히 북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빨리 북한을 해방하고 뭐라고 세계 선교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아직 우리는 결정했죠. 지난해 말에 대통령께서 시진핑을 만나서 1대1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중국을 방문해서 4번이나 중국과 한국은 문명 공동체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은 깜짝 놀랐겠죠. 이 나라는 우리 동맹국가인데. 그래서 지난해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우리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을 미국도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 한미 동맹을 깨겠어? 이게 있으면 중국을 압박하기 더 좋은데 지난해 11월에 한국에 와서 우리 북한은 물론 중국도 우리의 사실상 경쟁국가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북한과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인도, 일본, 미국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안보 공동체를 하나 만듭시다. 이게 인도 태평양 지역안보. 이걸 제안을 했어요. 이거 하려고 온 겁니다. 무기 팔아먹으려고 온 게 아니고요. 이거 하려고 백악관이 발표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거절했죠.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동맹이라는 표현을 지금 안 씁니다.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서 소위 동맹이라고 해요. So-called ally라고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미하게 이런 식으로 삐걱삐걱거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삐걱삐걱거리는지는 북한에 대한 시각이 다르고 중국에 대한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동맹이라는 건 공통의 적이 있어야 되는데 공통의 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미국과 한국은 점점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압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통상압력을 한국에 가할까요? 안보 문제에서 삐걱거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보 문제는 경제 문제와 같이 가는 거예요.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이런 공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같은 적하고 싸우고 있으면 당연히 돈 문제도 꺼주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70년 동안 미국이 봐줬던 나라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공동의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공동의 적이 아니라고 되면 그러면 한국과 미국은 멀어지는 거죠. 한미 FTA 경제 동맹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원래 미국에 수출을 할 때 관세 때리면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세를 빼고서라도 태양광 패널, 기계제품 등등에서 어마어마하게 관세를 얻어맞았다고요. 일본이나 독일은 우리보다 미국을 통해서 3배나 더 벌었고 중국은 15배나 더 많이 벌었는데 일본, 독일은 안 얻어맞는데 한국만 얻어맞는 거예요. FTA, 한미 경제동맹인데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으니까 경제동맹 아닙니까? 왜 한국이 이렇게 얻어맞을까요? 북한과 중국에 대한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게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입니다. 이거 4월까지 일단 유예를 시켰어요. 유예시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한국이 어떻게 가는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중한 친구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유럽연합은 다 빼줬어요. 캐나다 다 빼줬습니다. 중남미 나라는 다 빼줬어요. 진정한 친구들은 뭐냐? 우리와 군사적으로 보조를 맞춘다. 한국은 지켜보겠대요.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에 대한 시각이 다르기 때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을 주문을 하셨죠. 한국은 미국에 대해서 무역 보복을 하겠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심해지면은 통상압력에서 점점 심해지면은 자본이 유출되죠. 여기까지 가는 데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들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겠습니다만은 미국이 좋은 나라인지 나쁜 나라인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린 70년 동안 한미 동맹으로 나라의 경제를 만들어 놓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게 약화되고 이게 해체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경제는 어려워집니다. 지금 한국 경제 최악이잖아요. 청년 실업률이 18년 만에 최악이 된 것은 일본은 신입사원 들어오면은 얘네들 못 나가게 하려고 난리 되잖아요. 건국일의 최대 호황이니까. 미국도 어마어마한 호황이에요. 근데 왜 한국은 이러냐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하고 대립하고 있다. 근데 이게 점점 심해지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식시장 지도인데 외국 자본이 32%가 있고 이 중에 41% 정도 되는 돈이 미국 돈이죠. 미국과 동맹국들 돈이 다 합치면 거의 80%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클릭한번 하면 이 돈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빠져나가면은 외환위기가 터지는 거죠. 원자재 살 달러가 없습니다. 이거 막으려고 우리는 외환 보유고를 400조 정도 충당하고 있습니다만은 400조가 나갈 수가 없는 게 주식시장에 외국 돈이 500조가 넘어요. 채권시장에 431조나 됩니다. 단순한 산수죠. 미국이 돈 빼면 우리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IMF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 IMF로 가는 것을 외환위기라고 하는데 하지만 한국에서 혁명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미국이 미국 돈 가지고 미국 놈들 데리고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6.15 선언에 나오는 연방제를 통해서 자립적 민족 경제를 가자고 얘기를 하죠. 자, 이게 단순히 경제 문제에서 시작이 돼서 나중에 미중이 물리적으로 충돌을 한다. 왜? 미국도 북한 문제뿐 아니라 중국을 한 번은 손 봐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중국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한통속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경제적인 룰을 안 지키니까 한 번은 손을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손을 보겠습니까? 한반도에서 손을 보죠. 손을 보게 된다면 우리만 피를 보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그다지 유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6.15 선언, 14선언 이것을 이는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연방제 국면으로 들어가요. 미국이 이러한 것을 평화체제 평화협정이라는 것으로 동의를 해주면 그러면 한미동맹은 더 약화되고 더 이완되고 결국은 해체 국면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일단 경제가 한국은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나 국민들은 이것을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걸 마무리 짓는 게 개헌입니다. 근데 개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이 얘기를 다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헌을 하게 될 경우에 기독교계에 친형적인 조항들이 들어갔다라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죠.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내용이라든가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별 장애 등이라는 포괄적인 규정이 된다든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른바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는 유력한 헌법적 근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경제조항 들여다보면 뭐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 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흐름이 어디서 나오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영들이죠. 동성애의 영, 이슬람의 영, 이 인본주의적인 영들이 한반도에 마구잡이로 풀려나가는 거예요. 대통령께서도 지난 신년 기자회견 때 젠더 폭력을 추방하기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뭔지 해설이 구구했습니다만은 성폭력이 아니라 왜 젠더 폭력이라고 얘기했느냐. 젠더 폭력은 성폭력하고 좀 다른 개념이죠. 남성이 여성 폭력하는 걸 성폭력이라고 한다고 하면 젠더 폭력은 이른바 사회학적 성이라고 하는 50개 넘는 성, 아침에는 여자에다가 저녁에는 남자가 되는 성부터 해서 별의별 성들을 외국에서는 결정할 수 있다라는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이거에 기초해서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잖아요.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하지 말라는 게 젠더폭력 추방이란 말이에요. 외국에서는. 근데 대통령이 이 얘기하시고 나서 이게 뭔 얘기지? 라고 다들 갸우뚱했는데 이 얘기하고 나서 전국 경찰서에 젠더폭력 추방하겠다고 플래카드가 걸렸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 말씀하시고 나서 행정자치부 장관인 김부겸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과 혐오표현 규제 법안이라는 걸 발의했어요. 아마 젠더폭력 추방을 하기 위한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이 통과가 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만일 혐오표현을 했다면 즉 동성애 등을 비판하면 불러다가 조사하고 3천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을 처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더 이상 헌경에서 나오는 율법적 선언을 할 수가 없죠. 물론 교계에서 하도 난리를 치니까 3월 2일 날 철회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재정비해서 발의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러한 법안들, 차별금지법이라든가 혐오표현금지법 같은 게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 동성애 비판을 못하죠. 동성애자들의 영혼을 구원하려면 한국이 동성애 지금 천국이 돼가고 있다잖아요. 일본보다 3배가 많대요, 동성애자가. 근데 이 동성애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면 동성애가 죄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못한다. 이것만 못하는 게 아니라 한국 동성애 옹호 세력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성이에요. 남자 커플이 와서 퀴어 축제하겠다고 교회 예배당 쓰겠다고 신청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혐오 표현에 걸려요. 차별금지법에 걸려요. 토요일은 퀴어 축제하고 주일에는 예배드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마음이 걸린다니까요. 혐오 표현을 못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 그러면 이런 것도 비판 못합니다. 이 양반 비판 못해요. 이 양반 비판하면 전형적인 혐오 표현. 이란 사이비라는 건 기독교계의 기준이죠. 신천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런 포스터 붙였다가 혐오 표현에 걸리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비판을 못합니다. 요즘 신천지가 폭발적 부흥을 합니다. 한 달에 3,000명씩 교인들이 누굽니다. 이런 법안들 통과되면 한국교회는 무너집니다. 근데 개헌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더 갔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북한 체제가 망해가고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야 선에서가 아니에요. 북한 정권이 악하기 때문에 너무 죄 없는 자들의 피를 많이 쏟았어요. 하나님을 외모하고 성도들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참칭하는 일들이 너무 심해집니다. 유대인들이 목이 높고 배역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들어서 가나안을 정벌했던 것처럼 그 악자손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쓰신 거예요. 북한 정권이 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핵무기 미사일 문제를 가지고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하고 봉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요, 평화적으로 북한의 돈줄을 끊는 거예요. 달러줄을 끊는 겁니다. 돈줄과 달러줄을 끊으면 북한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죠.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달러줄과 돈줄을 끄면 북한은 안에서 무너집니다. 시간의 문제예요. 특권층들이 버티지 못해요. 돈줄과 달러줄을 그러니까 서구까지 끊어버리면 끝입니다. 평화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의지적으로 특공대를 보내서 북한 정권을 해체하자라고 얘기하기를 정권 차원에서 부담스럽지 어떤 정권이든 간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전 세계가 북한의 돈줄과 달러줄을 끊으면서 이제는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역사가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 내버려 두면 돼요. 돈 안 주면 됩니다. 달러 안 주면 돼요. 망해가는 체제 망하게 하면 됩니다. 끝나는 체제 끝나도록 내버려 두면 됩니다. 또 우리가 이 끝나가는 체제, 망해가는 체제에 대해서 끝낼 수 없다, 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오니까 상황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지난해 6월 31일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연설하셨죠. CSIS라는 데서. 우리의 통일외교 안보 정책을 선언하는 자리였어요. 여기에서 4가지 노예 원칙을 밝혔죠. 북한 정권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가지 않겠다. 북한 정권을 공격하지 않겠다. 북한 정권 교체를 허용할 수 없다. 북한 정권 붕괴도 허용할 수 없다. 요컨대 북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나라는 우리가 동맹국이고 우리는 지금 항공기 미사일을 얘네들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북한 정권을 돈줄과 달러줄을 끊어서라도 붕괴시키겠다는 거였다. 근데 한국 절대 붕괴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픽하자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돈과 달러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평창 올림픽 때 김영철이라는 북한의 테러리스트죠. 해외로 가면 안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오는데도 수십억 돈이 들어갔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보고 이 압박을 해서는 북한을 와해시키기가 어렵다고 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구멍이 뚫려버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자꾸 폭격 얘기가 나와요. 왜 폭격 얘기가 나옵니까? 왜 폭격 얘기가 나올까요? 압박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한국이 동의하지 않아요. 폭격 얘기가 나오는데 이 폭격이 싫으면 압박해야 돼요. 근데 이 압박이 싫다고 해서 폭격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누구도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붙어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 폭격을 하게 된다면은 늦게 때리는 것보다 빨리 때리는 게 피해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가 더 개량이 되기 전에 때리면 피해는 더 적어져. 정밀하게 폭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게 된다면 아마 핵시설만 도려내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시간을 주고 1년, 2년, 3년 정도 시간을 주고 아니 중국도 평화협정, 북한도 평화협정, 한국도 평화협정 맺겠다 그러면 시간을 주는 거예요. 1년, 2년, 3년이라도 시간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또다시 확인된 다음에 한 3년 뒤에 때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전쟁입니다. 중국도 손볼 겸해서 확전시켜요. 미국은 별로 손해볼 거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 군수사람은 다 이러겠죠. 일본도 너무 좋아하겠죠. 중국도 손해볼 거 없어요. 이구가 너무 많겠다. 근데 이 얘기 나오면 우리는 또 활짝 놀라가지고 안 된다. 야, 이거 절대 전쟁 나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면서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이 아니죠. 북한 정권입니다. 북한 정권과 대화하고 협상하고 통일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이걸 평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평화인가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국민들이 이걸 평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 체제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이 들여다보는 사람일수록 이것을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평화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아닙니다. 전쟁을 여호와가 결정하시기 때문에 우리 여호와의 율법과 언약과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평화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평화는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give and take예요. 이 평화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인간적 계산이 따르죠. 악한 자와 연합하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여기에는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럼 경제는 더 나빠질 거예요. 나아가서 남북정상이 되면서 이 낮은 단계 연방제로 예전처럼 또 하겠다라고 나오면 한미동맹은 결정적으로 파탄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도 많죠. 그러면서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져. 그 다음에 혐오표현금지법이라든가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지금 계속 시도되고 있는 이러한 법안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교회는 어려워지겠죠.
개헌까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슬람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겠죠.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면 외국인 불법 체류자도 의무는 없는데 권리는 누릴 수가 있어요. 특히나 종교의 자유, 선교의 자유, 포교의 자유 다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전 세계에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저개발국의 외국인들이 50억 명이 넘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무슬림이에요. 한국에만 오면 의무는 없고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다 몰려오죠. 이슬람이 들어오겠죠. 이번 헌법 개정안을 보면 군대와 경찰에도 노조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되면은 이게 평화겠냐고요. 이 평화는 교회가 치명적 타격을 입는 평화입니다. 아주 부드럽게 얘기해서 그렇지 이런 상황이 되면 교회가 버티기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 자체가 북한은 물론 그 뒤에 있는 중국에 딸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 자체가 변하는 겁니다. 유물론 제국주의 전체주의적인 방향으로 변하죠. 아마도 미국이 이번에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합의하고 있는 평화협정이라는데 여기 한국도 거의 동의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도 동의하면 이 불구죽죽한 평화 아까 말씀드린 이 왼쪽으로 급격하게 가게 될 겁니다. 이 불구죽죽한 평화가 뭘지는 여러분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셔도 돼요. 이 몇 년 갈 수도 있어요. 미국이 북한 폭동 안 하네. 이 평화가 안 돼가면서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1년, 2년, 3년 갈 수도 있어요. 그래 1년, 2년, 3년이 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미국이 손을 쓰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영광제 국면으로 가면은요 북한 체제가 남한의 경제력까지 빨아먹는 걸 내버려둘 수가 없어요. 핵폭탄 가지고 있는 북한 체제도 문제인데 얘네들이 남한을 완전히 적합국이라고 주체 협력하기 전까지는 핵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영광제로 남한을 묶어가지고 남한에서 쭉쭉 빨아먹기 시작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다시 한번 북핵 문제 들춰내서 때릴 겁니다. 이때 때릴 때는 이건 전쟁. 그러니까 불구죽죽한 평화가 몇 년 가다가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게 좋다고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끌고 가고 계신 흐름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왼쪽에 불구죽죽한 평화를 바라는 분이 아니에요. 오른쪽에 전쟁을 바라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바라는 분이에요.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마음이 아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끌고 가는 흐름을 보면은요, 역사를 경영하는 복선들과 암시와 조짐을 보면은 미국의 새로운 안보 담당자들을 들여다볼 때 확인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북한에 대해서 매우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아마 미국 정상회담이 5월달에 틀어지게 되면 틀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강경파들을 앉혀놨기 때문에 틀어지게 되면은 5월 이후에 오히려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야합을 하는 게 아니고요. 고강도 압박으로 급진적으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고강도 압박이 들어가면은 돈줄 갖다 놨더니 더 끊어지면서 북한 안에서 수년 내 김정은이 끌어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는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시냐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왼쪽에 불구죽죽한 평화로 가다가 전쟁 나는 거 원하시면 내버려 두시면 돼요. 그러나 북한을 잡고 있는 어둠과 흑암과 사단해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지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이번에 5월 미국 정상회담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틀어져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이라도 당장 김정은이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다르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끌고 가시는 방향은 미국 정부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펜스 부통령입니다. 아마도 트럼프 이후에 이 사람이 공화당이 재집권한다면은 집권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나오고 있는 사람인데 독실한 기독교인이죠. 예전에 기독교 대회에 참가해서 한 얘기입니다. 북한의 지하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 우리가 구출해내기 위해서 전 세계와 함께 힘을 합치겠다는 얘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단순히 북한이 문제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시아 기독교인들 살려내겠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예수님 음성 들으며 정치한다고 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나는 크리스찬이고
보수주의자고 공화당원인데 나는 이 순서대로 모든 걸 결정한다.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결정한다고 하는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엔 남봉꾼이었지만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지난해 11월에 한국 국회에 와서 이런 연설을 했어요. 북한 정권은 불량 정권이고 노예국가고 이단적 종교 집단이고 억압과 파시즘 아래 감옥에 넣고 있는데 북한이 지금은 기독교의 근거지였던 북한이 신앙인들을 감금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있다. 지하 기독교인들이 그랬어. 모든 책임 있는 북한의 잔혹한 정권을 고립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된다. 어떤 형태로도 북한 정권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용납해서는 안 된다. God bless you, God bless Korea라고 마무리 짓는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얘기를 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아멘. 이번에 미국 정상회담에서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돼. 더욱이 태어나는데 연합을 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북한 정권을 돕는 것이 아니고요. 북한 정권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정상회담에서 오히려 북한 주민들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고레스왕처럼 하나님이 사용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 열고 가야 돼요. 우리가 북한 열고 뻗어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길로 가는 겁니다. 황량하고 황폐한 땅을 다시 한번 재건을 하고 교회 십자가도 세우고 우리가 중국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국을 영적으로 흔들어 깨우는 백성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누구는 안 되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누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 스탄 국가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국가들 우리가 동북 삼성을 흔들어 깨우면 이들이 깨어 일어나 중국의 2억 명 성도를 흔들어 깨우고 이들과 함께 저 스탄 국가로 복음 전함에 뻗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안 하고 한국에 이 많은 문제들이 있는 나라에 여러분들 태어나 계신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 이제 적과 흐르는 가나안 땅 복음 통일의 제사장 나라 바로 앞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만의 많은 문제들이 있죠. 지식인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지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나요? 하나님은 이 남한의 평화, 남한만의 평화를 위해서 악한 정권하고 타협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북한의 어둠의지를 깨뜨리자. 이미 사단 원색은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에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악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깊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의 교회를 살리고 한국이 제사장 나라 성교하는 통일한 걸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5월달 이후에 이런 흐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어둡고 캄캄한 흐름들이 아니라 전혀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의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올해 연방 대통령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올해 복음 통일이 시작될 수 있다. 북한의 해방과 구원, 남한에 온 3만 탈북자들이 고향 땅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그 자유의 날이 올해 안에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문제도 많은데 저의 문제, 이 가족의 문제, 수많은 어려움들 앞에 저희들이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주님 말씀에 의거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 나라의 의를 구합니다. 우리의 상황에 저희들이 흔들리고 저희의 환경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 이미 오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갑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북한의 어둠의 신을 깨고 복음으로 통일된 제사장 나라의 소망을 품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북한의 흑암의 질이 깨뜨려 무너지게 하시고 우상 숭배 체제가 초월적으로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38,000 기민성 우상들이 무너진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이 땅에 복음으로 통일된 한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쪽까지 몰려오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인본주의, 율론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당하여 깨뜨려지게 하시고 주체 사상의 영이 북한 사람 잡아먹는 것도 모자란 남한까지 몰려오고 있는 이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초토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 한반도 역사에, 한민족 역사에 개입하여 주시오. 평양의 대부분, 원산의 대부분,
팔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부흥의 불길이 붙게 하옵소서. 그 나라 위에 한국 교회가 깨어 부르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가 내리꽂는다고 귀에 들리는 것을 믿으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리 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들으며 주님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을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